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제1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 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입니다. 좋은 공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만나면 예, 보신 것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한남동 관저를 찾은 첫 번째 공식 외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관저에서 이 회담과 오찬이 진행되고 대통령의 가족 공간까지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예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빈살만이라는 분이 뭐 일반 국민들도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뭐 재산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예. 천조다, 천조 원이 아니라 2천조 원이라는 소리 나오니까 저런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어떨까? 제가 눈에 띈 사진 한 장은 사실은 저 거실에 작은 탁자 위에 두 명 식탁에 앉은 것. 예. 윤석열 대통령과 왕세자가 앉은 그 사진이었는데 생수 한 병 놓여 있고 저런 분한테 뭘로 뭐 대접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차분한 공간에서 하면 좋았다고 생각되고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예. 사실 저는 좀 저 한남동 관저를 좀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 말이죠. 예. 시청자들한테 420평에 뭐 160평 사저가 있고 260평은 저런 공간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 자리가 좀 넓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점심 때 오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30 몇 명이서 앉을 정도로 넓어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좀 잘 된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무엇보다도 저 양반이 확 찍어서 한국하고는 뭘 하겠다. 에너지, 방위 산업, 인프라 건설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찾아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요즘 같은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적어도 오일머니 그러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예. 드디어 기름돈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예. 제2의 중동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함직한 그런 장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회담에서 보면 이제 양국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만 맺은 MOU가 한 40조 원 규모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2의 중동 특수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본계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조 원 정도 MOU,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 건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 사업 자체가 네옴시티가 서울의 한 44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사업비가 66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아주 거대한 초대형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건설 공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예. 만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얘기하면 세계적인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2019년에 소위 이 빈살만이 한국에 왔을 때 한 9조 6천억 정도 MOU를 맺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가 성사된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40조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것의 전례에 비춰보면 한 20조 원 정도의 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내년 경제가 가장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소위 이런 특수가 없다면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적어도 우리가 좀 경제를 버티거나 아니면 회생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계약, 본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좀 정부가 좀 노력도 하고요. 예. 이 기업들도 노력을 해서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또 기업들이 이제 찾아갔잖아요. 기업 예. 총수들이 찾아갔는데 이제 재밌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 기업 총수들 그 자리에 모인 기업 총수들 기업의 이제 총 가치와 빈살만의 그 총 그 자산을 비교했을 때 빈살만은 자산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시중에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모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았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여기에다가 CJ, 두산 뭐 8명을 롯데호텔로 불러 모은 지금 나오는 사진 보십시오. 예. 저렇게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인들이 오는 건데 예. 내부 사진은 우리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 나온 것도 스틸 사진이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통제를 했던 것 같은데 8명을 기업 총수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다들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 총수를 같았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 이야기가 빈살만 왕세자가 했다는 이야기가 각 참석자들에게 사우디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뭡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라고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라면 왜 저런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꾸지만 빈살만의 나이가 35이다 왕세자가. 그래. 그리고 아버지 부왕이 올해 85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 만약에 뭐 자연 수명 때문에 되면 앞으로 50년 정도는 사우디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또 뭐 국무총리지 그다음에 경제개발부 위원장이지 무슨 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회장이지 이런 걸로 봐서는 미래까지 담보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진 말이에요. 예, 저 사진 그러니까요. 국내에는 안 나오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 나온 것더라고요. 예. 어찌됐건 그런 걸로 본다면 미래까지 있는 사람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특히나 말씀하신 뭐 시티 자체가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AI, 뭐 5G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저는 기대를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함직한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렇게 뭐 기업인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이제 들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그래도 지금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기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네옴시티의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방위 산업 인프라 건설이라고 하는 예.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의 저력, 실력 이런 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이 분야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쇄도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 붐이 뭐 다시 일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이 좀 숨통을 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제가 또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소위 지금 에너지, 방위 산업, 인프라 이런 거는 좀 원전 아니면 건설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업들로만 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방향과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위상에 맞는 우리의 새로운 기술들을 거기에 좀 투입해서 그 투입한 내용들을 국제사회가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세 가지에만 방점을 찍지 말고 여기에 좀 결합해서 다른 것까지 다 투사해서 좀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매우 높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정액되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 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등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은 늘려서 민생에 쓰겠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뭐 예산 정국에서는 뭐 야당이 정부 예산을 깎고 뭐 이런 거 뭐 당연한 뭐 수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도 더 심하다. 심하죠.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 6개월 냈는데 정부에서 낸 법안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77건. 인데 한 건도 통과된 게 없다 그래요. 예. 자, 법은 하나도 통과 안 됐죠. 639조 예산을 내놨는데 지금 상임위별로 다 되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 예산, 윤석열 표 예산은 깎고 이재명 표 예산은 늘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행안위에서 보면은 경찰국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경찰국 예산을 뭐 한 얼마 깎았다, 10%를 깎았다. 인건비는 못 깎으니까 기본 경비에서 깎았다. 이런데 그때 대신 행안위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 발행권 예산은 5천억 원 늘렸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경찰국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깎고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부분은 올리고 또 뭐 이런 문체위에서는 청와대 개방 예산 59억 삭감했다. 또 용산공원 조성사업 국토위에서는 303억 전액 삭감한다. 이런 예산 그게 대통령하고 관련된 것,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다 깎아버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민생예산이라는 이름으로 5조 얼마를 생각한다. 뭐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법은 통과 안 시키고 예산은 막아버리면은 이 정부가 뭐가 되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법과 예산인데 식물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대목이 있다. 특히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제가 유심히 봤던 대목이 문재인 정부만큼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쓴 정권은 역대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고스란히 제대로 된 어떤 금고를 물려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슈퍼 예산 코로나라는 이유로 늘리고 국채는 더 발행하고 해가지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만큼 돈 걱정 없이 사업해 온 사람 없어요, 대통령. 근데 이래 놓고는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줄이고 자기들 건 늘리고 하고 법은 통과 안 시켜주고 이래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이 문제를 나중에 연초쯤 되면은 내년 초쯤 되면은 다들 사업이 진행 안 된다. 야당이 통과 안 시켜주다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예. 야당한테도 부담이 될 대목이 이제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공약을 더 실천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 문재인 정부가 마음껏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 다 그렇게 했죠. 뭐 우리나라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저는 뭐 이재명 표 윤석열 표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민관 신축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 이전할 때 480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줄줄이 지금 예산이 늘고 있어요. 설명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갖고 온 거죠. 아시겠습니다만 신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는 그 안 올렸다가 한참 언론에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합산 이전 비용으로 3천억 원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민생 예산일 수 있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제가 당대표 선거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만 뭐 민생 파탄을 꾀하는 예산 테러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용산공원 조성하고 영민관 신축하는 게 무슨 예를 들면 민생 파탄을 하는 예산입니까? 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표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 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만드는 게 이재명 표 예산이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예를 들면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짜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표 예산은 맞고 이재명 표 예산은 더 많이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봐야죠. 용산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예를 들면 신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민생 예산할 수 있습니까? 민생 예산 알 수 있는 거죠. 내년에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렇게 가시면 민주당이 오히려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어도 지금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 예산을 정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확장 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돈 걱정 없이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지금 국채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나라 빚이 늘어난 건데 이 대목을 해놓고 자기들은 늘리면서 자기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조 원 가까이 더 늘리겠다는 건데 예. 이게 정부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예산이 완전히 정략적으로 난도질 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자 정부 것도 깎고 그러면 그 대신에 자기 것도 올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는 완벽하게 정액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 관철시키겠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영빈관 예산 같은 건 깎아도 괜찮아요. 왜? 그 정부에서도 처리한 것이기도 하니까. 예. 하지만 연관됐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이상민 장관의 업무 추진비를 얼마 안 되지만 깎는다든지 경찰국 예산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대목이 많다. 특히나 행안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원래는 6억 얼마를 다 전액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경찰국. 또 그다음에 지역 사랑 예산 7천억까지 정액을 시켰다고. 이게 이채익 국민의힘 위원장이 반대하니까 그나마 눌러놓은 게 좀 더 줄여가지고 뭐 10%만 감액하고 그 지역 상품권 예산도 7천억에서 5천억으로 줄였다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에서 할 말이 있으려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들 거 늘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아까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다가요 아예 없애버린 게 정부 여당이에요. 왜 없앴습니까?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해서 없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7천억을 올렸다가 다시 합의해서 2천억을 갖다 감액한 거고요. 경찰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경찰국이라고 하는 거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다 없애려고 하다가 합의해서 10% 감액한 거예요. 아니 10% 감액한 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면 그럼 야당이 뭐를 하라는 얘기죠? 예산 국면과 관련해서 10%도 감액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냥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시려면 의석수 많이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그럼 국민 지지 많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 된 상황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걸 질타하시는 건 국민들을 질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 행보를 놓고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그 어떤 우리 당의 어떤 분이 김종숙 여사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유사 성희롱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빈곤 포르노란 말 제가 저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단어를 뭐 장경태 의원이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과문하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예.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부러 어떻게 보면 동정심을 자극하여 무슨 돈을 모으거나 모금 활동하거나 활용하는 걸로 나쁜 의미의 그런 것 같은데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듣는 순간 이런 뭘 생각하게 돼요? 선정적이거나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꼭 이 단어를 써야 되냔 말이에요. 현학적인 걸 과시하기 위해서, 뭐 아는 체 하기 위해서, 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 왜 이런 단어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자, 할 말 있으면 김건희 여사님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그런 없는 사람 외국 가셔가지고 그 뭐 사진 모델처럼 활용하면 이렇게 차라리 정면으로 공격하든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좀 의도가 보인다. 이되면 불편한데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뭐 이런 분들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한쪽 진영의 분들의 정오심 내지는 정치적 도끼가 묻어나니까 중간 청들이 불편한 대목 이런 대목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불편함 때문에 뭐 학술 용어든 아니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비판은 인정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단어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꼭 집어서 그 용어를 사용했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빈곤포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 1980년대부터 만들었던 용어이고 전문 용어이고 뭐건 상관없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용어로서 자리 잡은 부분인데 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김영식 의원도 여기에 반응하면서부터 무슨 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국모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논란이 붙다가 대통령실에서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나왔죠, 언론 기사에.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막 여성 의원들이 모두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문제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은 국모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조은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유사성희롱 뭐 관광포럼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예를 들면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또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장경태 의원도 이 문제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까지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유감을 표명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무슨 판단을 하는 거야? 대통령실에 모든 오더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확전하지 마시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